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량한 세입자들이 평생을 모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전세 사기 유형을 모두 파헤치고 또한 미리 예방하는 법을 살펴보아서 소중한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데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유형은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은행 대출로 인한 깡통 전세가 되어서 전세 사기를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세 사기의 유형의 90% 형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전세 사기입니다. 물론 집주인도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전세 계약이 이루어져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집을 팔게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산 매수자가 이전에 전세 보증금을 모두 인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문제예요. 이때는 매수자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전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매수자한테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돌려달라고. 세 번째 형태는 무권리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하고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이죠. 이때는 사기가 하는 거죠. 네 번째 형태는 갭 투자로 인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화곡동 새 모녀 사건처럼 빌라 500채를 마련하는데 이분들은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를 않았어요. 하나하나 집을 살 때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분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형태는 채무를 숨김으로 인해서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인데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을 때 국세 압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압류 금액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맺는 입장에서는 금액을 알 수가 없고 집주인은 당연히 이 압류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보면은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몇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침 이번 정부에서 9월 1일 날에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고 그리고 집주인한테도 채무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가지 전세 사기 유형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예방법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제1편 전세 사기 유형과 그 예방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는 3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기존에 이미 등기부 등본을 떼봤을 때 대출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건물 가격에 대비해서 은행 대출이 너무 과다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주의를 못했을 뿐이지 이건 사기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형태입니다. 이미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나중에 대출을 받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미 선수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은행 대출 얼마를 받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 그 낙찰 금액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먼저 그 보증금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형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입니다. 잔금 일과 동시에 은행 대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접수를 시켜버려요. 이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잔금일 날에 은행 대출을 같이 하게 되면, 즉 은행 대출은 대부분 근저당권이죠. 임차인보다 은행이 선순위가 돼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잔금날에 은행 대출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세입자는 다음 날부터 효과가 발생을 해요. 대항력이. 근데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한 당일부터 효과를 발생을 합니다. 누가 먼저예요? 은행이 먼저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법률상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보면은 임대차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 제6조를 보시면요,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은행 대출이죠. 이런 것들은 접수한 때부터 효과를 발생을 합니다. 접수한 때부터, 즉 당일부터 효과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잔금일 날에 동시에 은행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 대출이 선순위, 전세권자의 권리는 후순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매가 10억짜리 건물에 전세 7억으로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깨끗해요. 은행 대출도 없고. 그리고 잔금일 날도 등기부등본을 또 떼보죠. 그때도 깨끗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잔금까지 치렀어요. 그래서 동시에 은행 대출을 해서 은행이 선순위에서 은행 대출인 5억을 먼저 찾아간다고 해봐요. 만약에 매매가 10억짜리 건물이 문제가 생겨서 경매를 해서 10억에, 운 좋게 10억에 낙찰을 했다고 해보죠. 여기서 은행 대출이 먼저 5억을 찾아가면 나머지 금액은 5억밖에 안 남죠. 그럼 2억을 날리는 셈이에요. 이것도 또한 운 좋게 이렇게 10억 이 낙찰 금액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안 나오면 되죠. 두 번째는 은행 대출이 후순위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선순위가 돼서 보증금을 확보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방법은 전입신고를 미리 해놓는 경우예요. 잔금일 전에. 즉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잔금일 전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구청을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해요. 미리. 물론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놓으면 좋겠죠.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놓으면 잔금일 날에 은행 대출을 할 때에 은행은 실행하기 직전에 바로 전입신고 열람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전입신고 열람 해보니까 이미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그럼 은행 대출을 안 해줘요. 자기들이 후순위가 되니까 대출을 실행 안 해요. 두 번째는 은행 대출을 후순위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잔금일을 등기소가 쉬는 날, 은행이 쉬는 날에 잔금일을 잡으면 돼요. 즉 주말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빨간 날에 잔금일을 잡으면 되겠죠. 그럼 그 날에 접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날, 아무리 빨라봤자 그 다음 날 9시에 되겠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에 잔금일을 정한다 해보죠. 토요일 날에 세입자는 이미 전입신고를 해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효과는 세입자의 권리, 즉 대항력은 언제부터? 일요일 날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즉 일요일부터 발생을 하죠. 근데 은행은 토요일 날에 대출을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쉬죠. 못하죠. 그리고 또 등기소도 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월요일 날에 합니다. 아무리 빨라봤자 월요일 날 9시죠. 그래서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일요일 날에 잔금일이라고 해보죠. 그럼 세입자의 권리는 다음날 0시부터니까 월요일 날 0시부터입니다.
은행 오리는 아무리 빨라봤자 은행이 여는 시간대인 월요일날 9시부터죠. 누가 빨라요? 세입자가 빠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인 은행 대출로 인한 전세 사기는 예방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잔금 치르는 날짜 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등기소가 쉬는 날에 잔금날을 잡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자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 금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탁 원부를 떼어봐야 돼요. 이런 신탁 원부를 떼어봐야만이 숨겨진 은행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 중앙대학교 인근의 원룸 건물, 총 가구 67가구가 되어 있는 원룸 건물이에요. 원룸 건물인데, 이 37가구가 담보신탁 대출 받은 26억 받은 이후에 신규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에요. 이렇게 담보신탁 대출 이후에 맺은 신규 계약을 맺은 후 순위권자인 37가구는 거의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상도동 원룸 공매유기 부모님 퇴직금인데 전세금 떼일 판에서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이 원룸 건물에 세입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주인 담보신탁 대출 이후 입주한 청년들 후순위를 밀려라,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에 등기부를 떼봤는데 등기부 등본에 안 나와요. 신탁 등기만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요. 대출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탁 원부를 떼어서 살펴봤어야 됩니다.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중개업자가 귀찮아서 안 간 경우예요. 두 번째는 중개업자가 알고 같이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같이 사기친 경우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은요, 우선 공동주택을 전제로 한 거예요. 물론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등 구분 소유권이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건물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합건물하고 단독주택 건물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집합건물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이고, 이 단독주택은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입니다. 집합건물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를 한번 보죠. 아파트 보면 101동 있고 102동 있고 103동 이렇게 동이 여러 개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101동을 보더라도 101호, 102호, 201호, 202호처럼 이 호수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죠. 즉 501호에는 소유자가 한 명이고 여기에는 세입자가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집합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하고의 문제뿐입니다. 이 세입자가 신경 쓸 거는 은행밖에 없어요. 다른 세입자는 상관이 없는 거죠. 501호는 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을 보시면, 즉 어떤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의 형태예요. 이런 한 명인 건물 형태의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죠. 다가구 주택도 대표적인 경우이고, 우리가 역세권에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원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다중주택인데, 이 다중주택인 원룸 건물도 원룸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개 있어요. 즉 세입자는 여러 명인데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은 이런 형태만 설명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데 왜 사기를 당하느냐? 전시신고 먼저 해놓고, 그리고 잔금일은 은행이 쉬는 날, 등기소가 쉬는 날이 공휴일날에 잡으면 된다. 이건 단순한 내용인데 왜 전세 사기 사고가 많이 나느냐? 라는 것은 보면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자 가민 단독주택의 건물 형태의 세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전세계획을 낼 때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싸웠던 은행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선 세입자의 총보증금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형태를 가진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 물론 이게 제가 단독주택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 모든 건물입니다. 근생 건물 같은 경우도 소유자가 그 건물에 한 명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생 건물이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죠. 전신고도 가능하고. 근데 주택만 보면은 건축법상 종류는 세 가지예요.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이런 건축법상의 주택의 종류예요. 한번 읽어보죠. 소유자가 한 명인 단독 소유의 건물에 세입자가 다수인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선순위자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은행뿐만 아니라 선순위 세입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었을 경우 건물 가격에서 은행 대출,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변제된 이후에 내 순서가 돼서 나의 전세보증금이 보장받기 어렵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법으로 보면은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선순위 세입자의 총 보증금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은행 대출한 거 플러스 총 보증금까지 해서 이 전세가율을 생각해야 돼요. 전세가율은 한 80%, 매매 가격의 한 80%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은행 대출 빼고 앞선 선순위자들 총 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제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야. 그거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 보증금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총 보증금이 중개업소한테 유일하게 오로지 맡기면 안 돼요. 우선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책임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세입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약서고 또 하나는 확인설명서입니다. 근데 그 확인설명서 안에 이렇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이런 문구만 집어넣으면 돼요. 총 보증금 9억 원이라고 하심,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은 불응하심, 이런 내용만 적어놓으면 중개업소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총 보증금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앞선 세입자들의 계약서를 일일이 가져와서 다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하죠. 그렇지만 전세 계약을 하고 월세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이 그런 서류를 보여줄 리는 없어요.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들이, 집주인들이. 건물 매매할 때나 그런 걸 내놓지 잘 안 내놔요. 그래서 중개업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임대인이 안 주니까. 그렇다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없고, 중개업자는 임대인한테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자료 제출은 할 수 없다. 근데 임대인이 얼마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를 적어놓으면 돼요. 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그래서 직접 내가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확인을 하면 돼요. 단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이 떳떳하면은 동의를 해주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점심시대에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6에 나와 있어요. 3항에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하는 방법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로 인한 전세 사기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등 구분 소유권이 있는 집합 건물의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선순위가 되지 않게끔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방법. 잔금일 전에 전신고를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 잔금일을 등기소가 쉬는 날로 정하는 거. 은행이 쉬는 날로 정하는 거. 두 번째인데, 단독주택, 즉 소유자가 한 명이 있는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 대출로 인한 전세 사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입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전세 사기입니다. 우선 이 소유권 이전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전세 계약을 맺어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그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막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전 임대차에 대해서 다 승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과 마찬가지로 잔금일날에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잔금날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임차인보다 소유권 이전이 선순위라는 게 문제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은행 대출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권리는 다음날 발생을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의 권리는 그 날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즉 전세권자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전세권자는 무권리자와 전세 계약을 한 것이 되어서 매수자 을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을 못 들받고 비워줘야 돼요. 우선 왜? 대항력이 없으니까. 예시를 한번 보죠.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예시. 임차인이 7월 7일 날 점유와 전입신고를 했어요. 점유는 이사를 하는 거죠. 이삿짐 옮겨놓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물론 이삿짐 옮겼다는 이야기는 잔금을 치렀다는 얘기죠. 잔금을 치른 날이 7월 7일이에요. 점유 전입신고가. 근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시킨 거는 7월 8일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날 0시니까 7월 8일 0시, 근저당 소유권 이전 등기는 7월 8일날 9시니까 대항력이 있다. 즉 이때는 전세권자의 전세보증금은 온전히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7월 7일날 했고, 그러면 효과는 다음날 0시죠. 그런데 은행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접수 효과는 7월 7일날 했으니까 7월 7일날 당일에 발생을 하죠. 즉 이거는 7월 8일날 발생하고 7월 7일날 발생하고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은 이때 발생을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7월 7일날 했어요. 은행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는 7월 6일날 했어요. 당연히 7월 6일날 발생을 하고 이건 7월 8일날 발생하니까 대항력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접수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등기소가 쉬는 날에 잔금일로 정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은행 대출하고 비슷한 형태로 들어가고 있죠.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의 세 번째 형태입니다. 무권리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예요. 즉 가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건데 사기당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진정한 소유자와 계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한 2년 전쯤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강남에 신분증을 위조해서 소유자 형태로 전세금을 받아서 종족을 감춘 경우입니다. 고가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월세를 계약을 해요. 아파트에 보증금 3천에 월세 500만원에서 2달 산 세입자가 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정보를 다 얻죠. 주민등록증도 복사를 해놓고 정보를 다 얻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기꾼들이 신분증 하나 위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월세 계약 맺을 때 얻은 집주인의 정보를 가지고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은 알지도 모르니까 그 집주인은 그 아파트 단지와 좀 떨어져 있는 중개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그래서 전세시가 한 10억 하는 거를 금매라고 하고 전세 7억이 내놔요. 올린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사기꾼이 투자한 돈은 보증금 3천에 월세 500 2달이니까 1000 합치면 4천. 4천을 투자해서 전세 7억. 즉 6억 6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논점은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전화와 인터넷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화가 더 편리합니다.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또한 전화, 인터넷이 있는데 운전면허증은 인터넷이 더 확인이 빠릅니다. 실무상 해보면 방법이 많이 있죠. 우선 중개업소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중개업소에서는 거의 확인을 잘 안 합니다. 실무상 그것까지 막 확인하면은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세입자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실무상 보면은 뭐 신분증 뭐 사진 찍어도 되죠? 그래서 사진 찍어요. 화장실 갔다 온다 해서 화장실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인터넷 컴퓨터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은 미리 집에 다가 준비를 하고 있으라 해서 전화상으로 해서 신분증 보상한 거 그 내용 알려주면서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건 계약 시에 계약 날에 확인하는 방법이고, 이미 정보는 다 서류를 받아서 가져와서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랬을 때에 만약에 가짜 집주인이다라고 판명을 했는데 계약금만 날리더라도 나머지 잔금이라도 사기 안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유형이 4번 정도 됩니다. 갭투자로 인한 전세 사기입니다. 빌라 500채의 확동세 모녀 사건처럼 갭투자로 인한 무자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갭투자는 전세금 및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전세금 및 매매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갭투자를 하는 매수자가 시세 차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세입자는 그 집을 억지로 매수하게 되거나 경매 시에 낮은 낙찰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갭투자로 인한 전세 사기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시세를 모르는 사람이 당해요. 그래서 이 갭투자로 인한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시세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는 시세를 잘 모르는 세입자가 대상이 되는데, 계약 전에 중개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뿐만 아니라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시세를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신축의 경우에는 시세가 형성이 안 돼서 주의를 특별히 요합니다. 여기에 관계된 인터넷 기사입니다. 갭투자로 500여 채 매입, 전세금 못 돌려준 세면허, 검찰 송치. 전세 사기의 5번째 형태입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특히 체납으로 인한 구세청의 압류는 그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파악이 쉽지가 않다. 이때는 전세금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라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구한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 압류가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몇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국세청 압류라는 것만 돼 있지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국세청에 확인을 하려고 해도 안 해줘요.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럼 집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 압류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 금방 갚을 거다. 하고 전세계약을 맺는데 집주인이 이미 알죠. 자기가 사업이 망해서 이 집도 압류가 들어온 상태고 공매가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자기는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 돈이 나올 곳이 없으니까 전세계약을 맺어서 전세금이라도 편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죠. 그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국세청에 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완납 증명서 되면은 내가 전세계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 말 맞다나 금액이 얼마 안 되면 해결을 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전세 사기의 5가지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전세 사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추가적인 대비책으로 또 안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허브에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보험료도 예를 들어서 3억 같은 경우에는 전세 2억을 했을 때는 70만원 초반대, 전세 5억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 초반대에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뭐 확실하면 이 돈도 아깝긴 하죠. 그것도 몇 억인데 불안하면은 이거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사형통은 아니에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미지급 사례가 요새 최근에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지급을 하느냐? 약관에 나와 있는 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허브의 약관을 잘 읽어보고 요구하는 절차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미지급 사례로는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자기들이 후순위 됐거나, 그리고 뭐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한테 계약 종료를 통보를 안 해서 무시적 계약 연장이 돼서 이건 종료를 안 했다. 전세 계약이. 이 보증료를 돌려주면 전세 계약이 종료를 해야 되죠. 이런 이유로 이런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에 이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더라도 약관을 잘 읽어보고 이행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세 사기 예방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시세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를 쓰고 잔금일 전에 전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등기소가 쉬는 날에 잔금일로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2조 신분증인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등기부 등본은 최소 3번은 확인을 해야 돼요. 건물을 알아볼 때, 저 건물이 마음에 든다. 알아볼 때,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그리고 잔금일 날에 최소 3번은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6번째는 선순위 세입자의 총보증금도 확인해야 됩니다.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그래도 불안하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1편인 전세사기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